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가 장중 2,550선마저 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들이 올 들어 순매수한 금액이 24조 원에 달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1위인 TSMC와의 격차가 좁아질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어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도시 정비 사업에서 현대건설의 수주액이 업계 최초로 6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연속 도시 정비 사업 1위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비결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벌써 이 8거래일째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증시 조정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정말 약세장이 정말 끝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중 2,547포인트까지 빠졌던 코스피는 결국 2,550선에서 턱걸이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졌고 가상자산이 폭락하며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간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달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시장 전망치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찍고 꺾였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자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감이 투심을 훼손시킨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4천억 원가량의 자금 베팅하며 8거래일째 4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 상황이 전달보다는 어쨌거나 전망치보다는 좀 높긴 했습니다만 전달보다는 어쨌거나 좀 낮았기 때문에 정점이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고점에서 언제 내려올지를 알 수 없다 이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4월 소비자 물가가 8.3%,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달보다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 나오는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도 CPI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보통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요. 유가도 유가입니다만 주택 렌트비 같은 항목들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리가 오르면서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는 항목이라서 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약세장이 지금 1년은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지금 해외 아이비들 얘기도 있거든요. 너무 이제 반등만 기대하지 말고 조금은 또 다양한 가능성들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도 약간은 좀 확인이 됐고 앞으로 어떤 걸 좀 더 봐야 됩니까? 네, 일단 현지 시간 17일 발표될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었냐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고물가 때문에 경기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가시화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26일에는 1분기 미국의 GDP 수정치가 발표되는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에서는 대출 우대 금리가 20일에 발표됩니다. 이게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만남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25일에는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 25일 나오는 의사록은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경기와 물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여는 총재들이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네, 내일 MSCI 한국지수 종목 변경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영향을 주는 게 없습니까 시장에? 편입과 편출되는 종목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편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SK텔레콤과 CGN 또 녹십자 등은 편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 후에 시장에서 크게 충격을 받거나 자금이 크게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며칠째 계속되는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게 개인들 아닌가요?
네, 무섭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예. 개인들의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개인들은 계속해서 자금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이달에만 코스피에 약 2조 8천억 원을 넣고 올해 전체로 보면 24조 원이 넘는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손실이 좀 막대하지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 이런 용감한 투자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쉽게 말해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물을 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을 네. 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반등장을 예상하는 자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반등의 시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지표 등에 따라 한두 달 정도는 증시가 더 일희일비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매도나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 현금을 쥐고 관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만약 자금을 넣고 싶다면 실적과 비교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반도체나 자동차, IT 등 대형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수출주들을 좀 추천하고 있는데 실제 올 들어서 개인들이 좀 매수한 종목도 이렇게 대형 수출주들이 많았나요? 네, 많기도 합니다만 조금 불안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대부분 반도체와 IT, 자동차 업종이 차지하긴 합니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의 성장주들이 급락하자 저점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증권사들의 추천 목록에 없는 모양이죠? 사실 조금 우려하는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봐도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벌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적정 주가를 따지는데 이때 할인율로 금리가 쓰입니다. 기대 수익이 그대로 있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적정 주가가 낮아지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인건비 등 비용 구조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의 올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네이버의 경우에는 어닝 쇼크까지 평가되고 있고 카카오는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 7%나 줄었습니다. 또 각 기업의 2분기 실적 전망 또한 순이익 측면에선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려움 사실 국내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해외 서학개미 투자 규모가 거의 뭐 8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 주식에도 지금 개인들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올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이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테슬라나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은 애플인데요. 그간 거듭되는 조정장에서도 나름 굳건히 버텼습니다만 어제 장에서 주가가 5% 넘게 빠지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건 알겠는데 애플마저 무너지네요.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오히려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애플이 무너져야 증시가 바닥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데이터 트랙의 공동 창업자인 니콜라스 콜레스는 시장 바닥은 최고의 기업들이 시장 대비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낼 때 도달한다는 오래된 증시 격언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궁극적으로 대규모 매도 공세를 맞는 것이 진정하게 투자할 만한 바닥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설립자인 KT 스톡트는 애플의 다음 지지선은 139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한 146달러 정도 되니까 아직 뭐 바닥이 오진 않은 느낌이지만 거의 다 도달한 느낌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애플은 그렇습니다만 빅테크의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로 기억해야 할 시장 규칙의 저자인 바파렐은 증시 하락은 올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해도 주도주는 빅테크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저금리 시대 때 주가가 급등했던 빅테크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상태에서 저평가 상태로 내려가는 과정을 장기간 거칠 수 있다는 이유 였는데요. 파렐은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때 주도주는 그간 소외됐던 에너지 업종 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총 1위가 된 게 이 사우디 아람코였어요. 네, 맞습니다. 국영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죠. 현지 시간 11일 CNBC 등에 따르면 아람코는 이날 2조 4,240억 달러의 시총을 기록해서 2조 3,710억 달러의 애플을 앞섰습니다. 실제로 아람코를 비롯한 에너지주는 경기 둔화 우려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시총 역전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예. 에너지주의 수혜를 가져온 유가 상승은 마찬가지로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요. 또 물가가 빠르게 오를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도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주 전망이 계속해서 악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예, 이 유가 문제가 뭐 언제 해소될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또 그만큼 유가만큼 변동이 심한 항목이었거든요. 네. 뭐 앞으로 에너지주를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미국장하고 우리장 하락하는데 좀 변동성에 좀 큰 영향을 준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상자산인데 하락폭이 엄청나던데요. 네, 저도 오늘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늘 3만 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하락세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리서치 회사 아케인 리서치는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을 2020년 7월부터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서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또 금리를 내린 시점입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위험 자산이 선호되면서 가상화폐 투자가 유입됐는데요. 이런 모습은 빅테크 같은 성장주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루나, 테라 뭐 이런 화폐들이 굉장히 문제를 촉발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저도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루나나 어떤 이렇게 투자를 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루나는 한국산 암호화폐고요. 테라 USD는 그 자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달러에 연동을 해서 불안정성을 낮췄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테라가 달러 연동을 할 때 암호화폐 루나가 활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표를 준비했는데 예. 테라 USD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개발사가 테라를 예치하고 루나를 받는 식으로 해서 유통량을 1달러에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얼어붙으면서 테라와 루나 모두 시세가 급락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작은 이슈가 아니라면서요. 가상자산계의 뭐 리먼 사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권 대표가 테라 USD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가 있거든요. 바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단체인데 여기서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라 USD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사태로 이어질 경우에 비트코인의 시세에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지난달과 전날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미 연준도 최근 금융안전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운영상의 취약성, 또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사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분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에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에 얼어붙은 심리가 위험자산 투자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위험 경계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호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이 개인 투자자들 약세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투자자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달 말로 예정된 이 세금 신고 문제입니다. 종합금융소득세 납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 많다고 합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증시도 어려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보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문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서학개미는 3만 3천 명, 2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00만 원의 수익을 봤다면 55만 원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양도세 신고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에 세무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가 주요 증권사에 신청한 세무대행 서비스 건수는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큰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지난해 수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증권 계좌를 여러 개 보유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각각 그 신고 대행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250만 원 기본공제를 여러 번 적용받게 되어서 과소신고 납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모든 해외 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신고 대행 신청을 해주셔야 세금이 덜 납부되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1,0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할 납부가 불가능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3나노 양산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위인 TSMC보다도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선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양현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년 전인 2017년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 팀을 떼어내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일개 부서에 불과했던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1위를 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더욱 공격적인 투자에 돌입합니다. 2018년 10나노에 이어 2019년에는 업계 최초로 7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고 2020년에는 5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할 정도로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였습니다. 성과는 점유율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부 독립 5년 만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4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고객사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10나노 미만 미세 공정은 세계 1위 기업 TSMC와 양분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미래를 좌우할 3나노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TSMC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8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보다 앞서 기술 주도권을 쥔 곳은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3나노 양산이 향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확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TSMC에 뺏겼던 빅 커스터머들을 다시 유인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고 다음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한꺼번에 뺏어올 수는 없겠지만 파운드리를 선도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사업적으로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삼성의 기술 주도권을 뺏긴 TSMC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의 강자 인텔까지 뛰어들면서 파운드리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네.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1위로 TSMC가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승산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좀 점유율과 또 이 매출 요 규모를 먼저 좀 놓고 좀 설명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TSMC는 현재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매출과 점유율 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TSMC는 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매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 비메모리 매출이 6조 원을 조금 넘긴 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예. 거의 이제 3배가 좀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 점유율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만 좀 놓고 비교를 해봐도 TSMC는 53% 그리고 삼성은 18%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TSMC도 지금 하반기에 3나노가 네, 나온다고 하고 애플이라는 좀 막강한 고객사를 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앞으로 좀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본 결과 이 삼성전자가 TSMC를 조금 더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몇 가지 지표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예. 첫 번째는 그동안에 이 문제가 됐었던 3나노 공정의 그 낮은 수율이 안정화에 들어섰다라는 점입니다. 수율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제품 중에서 정상 제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은 20에서 30%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불량품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를 좀 취재해본 결과 그동안 수율이 낮아서 양산에 좀 차질을 빚었었던 그 3나노 수율이 현재는 문제없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올 2분기 안에 3나노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놓고 보면 사실상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이 3나노보다 더 미세한 2나노도 TSMC보다 1년 앞당긴 2025년에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입니다. 삼성이 TSMC를 1년이나 더 따돌릴 수 있었던 있는 그런 이유로도 이 TSMC와는 조금 다른 공정 방식이 먼저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3나노 공정부터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즉 GAA 공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고요. TSMC는 이 기존 방식인 핀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GAA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전력 누수가 적고요. 이 소자의 부피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 이미지에서 게이트라고 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게이트에 이 닿는 면적이 이제 채널인데 그 채널이 이 전력을 통했다가 끊었다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게 일정 기간은 조금 수율을 그러니까 안정화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변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에 무게를 둔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빠르게 이 넥스트 공정을 도입을 하면서 게임 체인저를 노린 선택이다라고 풀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치고 나온다 그러면 TSMC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3나노 미만의 이 초미세 공정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이건 좀 설명 좀 드려야 되는 게 이 GAA 공정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업계의 통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 3나노부터 이 GAA 공정을 도입한 삼성전자가 이제 이 도입을 앞둔 그 TSMC보다는 2나노로 연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들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 초미세 공정에서 기술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분석에 좀 힘이 실리는 점인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 파운드리 이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TSMC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느긋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 TSMC는 1.4나노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발표된 계획은 올 8월까지는 3나노를 양산을 하고 2나노는 2026년까지 양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1.4나노 개발팀을 가동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경우 양산 시점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를 좀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의 3나노 좀 안정화, 이걸 좀 감지한 TSMC가 서둘러서 1.4나노 계획을 흘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반도체 초미세 공정 경쟁이 계속될 수 있나 봅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초미세 공정이 앞으로 경쟁이 계속되기에는 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평가들도 있던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한계는 솔직히 이 공정을 미세하게 만드는 어떤 그 장비의 한계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장비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그 장비들로 점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나노를 넘어서 그 융스트론까지 넘어가는 더 미세한 공정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들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전망이 더 밝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이 소자들이 점점 작아지면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쓸 그런 AI 또는 자율주행 네. 이런 최첨단 기술들에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충분히 있군요. 네, 그런데 지금 투자 규모로 본다고 하면은 삼성이 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투자 규모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좀 월등히 앞서는 상황입니다. TSMC는 올해 투자 예산을 최대 57조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TSMC의 지난해 매출이 우리 돈으로 70조 원 정도 됐거든요. 지난해 매출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런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 최근에는 앞서 그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됐던 적이 있었던 인텔이 그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복병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그 연구개발에만 자사 역대급 규모인 15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우리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약 19조 3,70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투자 규모가 12조 원에서 16조 원 수준으로 이제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들보다 확실히 좀 작은 규모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업계와 재계에서는 삼성의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돈만 쏟아붓는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랬으면 중국이 벌써 1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인텔 얘기를 했는데 인텔이 지금 2025년까지 삼성, TSMC 수준으로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좀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일단 지금 10나노 수준까지는 인텔이 지금 많이 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2나노로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중간 과정, 특히 이제 7나노 이하로 넘어가면 초미세 공정으로 이제 불리는데 이 초미세 공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2나노로 들어가겠다. 만약에 다른 기업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으면은 아무래도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제 뭐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일단은 인텔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시장에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능성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규모도 있고 하니까요. 의구심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파운드리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점유율상에 어떻게 봅니까? 네, 점유율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TSMC. 이를 이제 삼성전자가 좀 거세게 추격하는 그런 양상은 앞으로 좀 한동안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이라는 복병이 다시 이제 등장하면서 양강 체제를 좀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파운드리 삼국지가 좀 예고되고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고요. 핵심은 이 파운드리는 초미세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이 생산량보다는 기술적 주도권을 잡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분명히 이 시장 판도를 바꿀 모멘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보죠. 마지막으로. 네, 유튜브 제목은 3나노 수율 잡았다. 파운드리 주도권 잡은 삼성. 그리고 해시태그는 3나노 최초 양산, TSMC 추격자, 파운드리 삼국지로 하겠습니다. 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식물이 원료가 되는 천연물 신약은 부작용이 적고 장점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그동안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천연물 신약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천연물로 만든 약은 기존에 우리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이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을 보면요. 네. 흔히 케미컬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케미컬 의약품은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든 약이고요. 예.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로 세포 배양을 통해 만든 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화제처럼 약국에서 흔히 보이는 약들 있잖아요. 저희가 경구로 먹는 약이죠. 예. 이런 것들이 케미컬 의약품이고요. 네.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주사제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바이오 의약품을 큰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인슐린 주사제가 동물 췌장에서 분리한 인슐린으로 만든 주사약이거든요. 네. 이 바이오 의약품은 주사제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천연물 의약품은 주로 식물 성분을 원료로 합니다. 이게 또 찾아보니까 타미플루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이 약이 식물을 원료로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이게 팔각회향이라는 식물을 원료로 한 천연물 의약품입니다. 신약 중에서도 천연물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국산 천연물 신약은 SK케미칼의 조인스정, 동아ST의 스티렌, 녹십자의 신바로 캡슐 등인데요. 조인스정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누적 매출액 4천억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2010년경까지만 해도 이렇게 국내 천연물 신약 개발과 출시가 활발했는데요. 2015년 이후로 열기가 쫙 식었습니다. 그런데 뭐 개발만 잘 됐으면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ESG 기조랑도 잘 맞았을 것 같은데 거의 한 10년 정도 전부터 좀 개발 열기가 식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가 조금 까다로워졌다는 거를 이유로 듭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0년에 이제 천연물 신약 개발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신설합니다. 네. 또한 2000년에는 천연물 신약만을 위한 허가 요건과 심사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로 신설을 했죠. 그러나 2016년에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재고시를 통해 천연물 신약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제출 자료 범위 완화 혜택을 없애는 등 허가 절차를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규제가 세지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하기 힘들 것 같은데 굳이 뭐 왜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네. 케미칼이나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예. 아무래도 네, 이렇게 천연물을 위한 별도 제도가 필요한데 이제 이게 없어진 겁니다. 관련해서 이태우 단장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도
약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프로토콜에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뒤로 제약회사들이 다 약으로 안 가고 건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요하게 개발을 하기보다는 성과가 빠르게 나는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으로 개발을 하면 상품화도 빠르고 규제도 적고 매출도 빨리빨리 나오니까 더 잘 나오고 그쵸. 하는데 이게 왜 힘들게 약을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도 잘 못 받는 경우까지 생겼고요. 실제로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다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선회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사가 꽤 있습니다.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간 천연물 신약 등을 개발하려다가 답보 상태라서 최근 천연물 관련해서는 신약보다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예. 네, 이렇게 2015년 이후 국내에서는 천연물 신약 개발 분위기가 많이 식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연물 특징상 부작용이 거의 없고 다른 약과 함께 투여하면 또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나기 쉽거든요. 예. 이거를 병용 투여라고 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개발을 하는 회사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코로나 치료제 분야에서 또 국내 기업들이 천연물 신약 개발을 또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천연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내 업계 연구 개발이나 시장 자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량 생산과 재배 등 관리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유지하기 힘든 천연물 신약. 하지만 최근 들어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합성 신약에 비해 부작용은 물론 개발 비용도 적어 천연물 신약에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항바이러스 효과가 높은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밝힌 국내 기업은 모두 18개사. 현재는 7개사만이 개발을 진행 중인데 이들 중 3개사가 천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제넨셀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인 단팔수입에서 추출한 물질에 대해 이미 동물 실험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입증했고 현재는 국내에서 임상 2, 3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첫 환자를 모집해 투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인도에서도 임상시험 계획서를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유럽 승인 역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시된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해서 엔데믹 이후에도 충분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날 코로나 치료제 임상 2/3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그 병원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과 신약개발 전문기업 비엘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기업 모두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는 등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정성의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이렇게 천연물을 활용한 코로나 치료제 개발 한창 중인 모습도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앞서서 이게 중단된 이유로 규제를 또 거론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단순히 제품만 좋다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이제 팔 수가 없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인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식약처도 조직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새 정부에서는 관련된 규제를 완화가 아니라 철폐를 해주심으로써 천연물 신약 제품에 대한 확장성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천연물 신약이 기존 신약과는 다른 만큼 별도의 인허가 체계를 만들어두는 등 규제에 있어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입니다. 이제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천연물 신약 개발이나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예. 정부가 관련 정책 마련이나 세금 감면 등 재정 혜택들을 꽤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사실 국내 천연물 신약 개발 그 기술이 중국에 비교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거든요. 예. 뛰어난 국내 벤처 기업들의
건설사들의 천연물 신약이 사장되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제목은 국산 천연물 코로나 신약 나오려면, 해시태그는 천연물 살려, 규제부터 넘어야 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4년 연속 도시 정비 사업 1위 타이틀을 거머쥘 전망입니다. 중요한 건 올해가 채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국내 주택 시장이 도시 정비 사업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두각을 특히나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방 기자, 저번에 이제 건설사 수주 현황 얘기해 주셨을 때 현대건설이 특히 유망하다 이렇게 좀 전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건설이 어떤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도시정비 사업에서 굉장히 높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일단 도시정비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좀 주택이나 또 주택 주변에 이제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갈아엎는 재개발, 그리고 층수나 동을 늘리는 이제 리모델링 이런 이제 정비 사업들이 있는데 통틀어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현대건설이 바로 이런 도시정비 사업에서 지금 국내 건설사 최초로 6조 원의 수주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네. 이제 6조 원이라는 숫자가 이제 어떤 숫자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일단 현대건설의 올해 연간 도정 사업 목표치가 바로 6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빠르면 지금 거의 뭐 상반기에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따라서 4년 연속 도시정비 사업 1위 타이틀도 지금 뭐 상반기 안에 지금 벌써부터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지난해 좀 근소한 차이로 이제 도정 사업 2위를 기록했던 이제 건설사가 바로 GS 건설인데요. 예. GS 건설이 작년에 한 5조 1,300억 원 정도 이제 도정 사업 수주를 했고 현대건설이 한 5조 5천억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런 GS 작년에 이제 한 5조 원 정도 했던 GS 건설조차도 지금 아직까지 2조 원이 조금 못 되게 수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6조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뜯어 보시면은요. 일단 올해 초 대구 봉덕 1동 재개발 그리고 이제 과천주공 8단지 9단지 재건축까지 지금 3조 2천억 원을 지금 수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는 15일 한 1조 7천억 원 규모의 광주 광천동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다음 달에는 5,400억 원 규모의 대치 2단지 리모델링 시공사로도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금 벌써 5조 4,300억 원입니다. 예. 일단 지난해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현대건설 지난해 도시정비 사업 총 수주액이 한 5조 5천억 원 정도였잖아요. 예. 벌써 지금 뭐 육박한 금액인 네. 거죠. 여기에 지금 최근 부산 서금사 6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여기 재개발 사업에도 지금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응찰을 했습니다. 일단 재입 차례도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일단 2회 이상 단독 응찰 시 좀 수의 계약으로 이어지는 업계 관행상 좀 이것도 현대건설이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전 도마변동 5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GS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입찰을 했는데 좀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좀 시공 능력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조금 밀리는 곳인 만큼 여기서도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경쟁 상대는 누군가요, 그럼? 네, 이제 두산건설입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국내 도정 사업 좀 1위와 2위인 그런 이제 컨소시엄과 두산건설이 붙는다면 아무래도 좀 이제 컨소시엄의 승리를 점치는 그런 분석이 많은데요. 네. 특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이 컨소시엄이 좀 이제 특화 설계라든가 또 이제 좀 우리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주택 그 면적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네네. 9평이라고 하는데 네. 이 9평의 면적도 굉장히 좀 그런 9평 아파트도 굉장히 물량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합이 지금 일단 뭐 뚜껑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컨소시엄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보니까 도시 정비 사업 수주 여부에 따라서 뭐 업계 1, 2위 뭐 이런 성과들이 좀 희비가 갈리는 것 같은데 도시 정비 사업이 건설사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일단 국내 건설사들의 매출이 대부분 주택 사업
사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네. 도시정비 사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예. 일단 지금 뭐 하늘 아래 지금 새로 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말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쵸. 따라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못해도 리모델링은 해야 지금 건설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현대건설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건축 주택 사업 비중이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10조 원의 매출 중에서 6조 7천억 원 가량을 건축 주택 사업에서 올렸고요. 네. 문제는 이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철근이나 시멘트 가격도 굉장히 뛰었습니다. 네. 따라서 좀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원가율이 굉장히 올랐는데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한 1% 이상 깎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영업이익 깎인 것을 만회하려면 정말 많은 사업장을 수주해야 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마침 새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서 이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좀 도시정비 사업을 통한 분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좀 파이가 커진다면 당연히 많이 가져가는 쪽이 좀 승자가 되겠죠. 사실 파이가 커지는 게 다른 건설사들도 마찬가지 환경일 텐데 보면 업계 2위랑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대건설만 이런 성과를 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낼 때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네. 아시나요? 뭘까요? 일단 시공 능력 순위가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야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특히 뭐 최소 몇 위 이상은 해야 한다 예.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현대건설은 지금 뭐 국토교통부의 시공 능력 평가에서 지금 뭐 8년 연속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 시공사가 조합의 뭐 이주 비용이라든가 또 여러 사업 비용을 먼저 빌려줘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이제 현대건설은 이제 순현금을 비롯해서 좀 현금성 자산만 거의 뭐 8조 2천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또 여기에 지난해 대표로 취임한 윤영준 사장의 활약이 사실상 현대건설의 왕좌를 굳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공 능력은 일단 상위권이고 현금 보유량도 많은 상황에서 윤영준 사장의 성과가 좀 돋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실적 기대 당연히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제쯤 반영이 될까요? 바로는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보통 이제 어떤 사업을 수주를 하면은 이제 수주 시점부터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이제 착공 시점부터 반영이 됩니다. 네네. 이제 착공 시점부터 좀 공정률에 따라 나눠서 반영이 되는데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주한 이제 도정 사업 한 6조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 요게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최소 3년에서 4년 뒤, 또 리모델링도 빨라야 2년 뒤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건설은 좀 지난 2019년부터 이미 도정 사업 수주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예. 또 건축 주택 부문에서만 관련 매출의 6배, 또 이제 전체 매출 대비 4배에 달하는 이런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올해는 물론이고 뭐 앞으로도 실적에 반영될 일감은 충분하다는 분석이고요. 벌써부터 이제 뭐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서 규모가 가장 큰 단지로 꼽히는 이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이게 개포 이제 1단지를 재건축한 그런 사업장인데요. 예. 여기 매출이 지금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현대건설의 건축 주택 부문 매출은 지난해보다 13% 이상 증가한 한 7조 5,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뭐 이번 성과도 수주 잔고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향후 3년 뒤까지의 뭐 실적은 무리 없이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유튜브 오늘 해시태그 제목은 이제 현대건설 도시정비 6조 조기 달성, 해시태그는 도정사업 현대건설이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부 방서후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60조 원 규모 2차 추경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재원 마련에 국채 발행 대신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반영되면서 나랏빚 증가 우려는 덜었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국회에 제출할 추경 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 안정에 편성한 일반 지출 예산 규모는 총 36.4조 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추가 경정 예산을 총 59조 4천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지출 36조 4천억 원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 원, 나머지는 각각 방역 보강과 민생, 물가 안정, 예비비 보강 등에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0만 개 업체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이를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10조 원대 적자 국채 발행 우려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남은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해 국가 채무 비율을 50%대 아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국채 축소에 9조 원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는 지난 1차 추경보다 8조 4천억 원 줄어든 1,067조 3천억 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적자 국채 발행 우려와 맞물려 지난 6일 장중 3.2%대까지 치솟았던 국고채 3년물 금리 역시 2.9%로 내려오며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초과 세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 7월에 마련된 만큼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양도세 초과분이 51조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 추산된 올해 초과 세수는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등 일정을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종합식품회사 아워홈의 창업주 구자학 회장이 향년 92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살아생전 구 회장은 특유의 개척 정신과 현장 중심 경영으로 한국의 산업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간 경영권 분쟁이 6년째 이어지면서 고인이 쌓아온 업적에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오늘 고인이 된 구자학 회장은 1930년 경남 진주에서 고 구인의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60년 한일은행에 입사했으며 부인 이수키 씨와 결혼 후에는 제1재단 기획부장으로 처가인 삼성그룹에 몸담았습니다. 이후 1973년 호텔신라와 중앙개발 사장을 거쳐 다시 LG그룹으로 돌아와 금성사, 럭키, LG반도체 회장을 맡았습니다. 구 회장은 항상 남이 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럭키는 1981년 당시에 없던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페리오 치약을 개발했고 1983년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PBT를 만들어 한국 화학산업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구 회장은 모든 현장을 찾을 정도로 현장 경영을 중시했는데 이는 2000년 LG유통에서 분사한 아워홈이 지금의 종합식품기업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 회장은 아워홈의 맛과 서비스, 제조, 물류 등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20년 만에 아워홈의 매출을 8배 이상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워홈은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막내 구지은 부회장 두 남매를 중심으로 경영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창업주 구자학 회장의 일남 삼녀가 아워홈 전체 지분 98%를 쪼개 보유하고 있는 점이 경영권 다툼의 단초가 됐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보복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해임된 이후 경영에서 물러난 뒤 얼마 전 임시주총 소집과 동시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구지은 부회장 해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아워홈 4남매는 모두 빈소를 지켰지만 재계에서는 아버지 장례식을 계기로 극적 화해보다는 경영권 갈등이 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장례 절차를 두고 구 전 부회장 측이 가족장을, 구 부회장 측은 회사장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난 코로나 발발 시점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환율이 1,29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그야말로 비상이었죠. 이 통화 당국에서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된 올 3월부터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5% 하락해서 신흥국 통합 평균 하락 수준인 3.8%보다도 하락폭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4.9% 하락한 유로화보다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